바로 이 도자기가 울긋불긋하죠. 우리 그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 있는 도자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조선에 있는 그 고려시대는 청자라고 그래서 은은한 청색빛이 나는데 조선시대에는 백자입니다. 백자.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흰색을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이거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어? 그게 아니고요. 고려시대만 해도 이 은은한 청색빛을 내려면 이 청색빛을 내는 안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료는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으로 치면 이란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료 값이 같은 무게라면은 금값의 3배 될 정도로 이 안료 값이 비쌌어요.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왜 잘 살았냐? 고려는 원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그 부마국이라고 그래서 원나라 쿠빌라이 황제의 공주하고 고려의 왕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는 그 황제 사위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제국회의가 열리면 원나라에 의해서 우리 발언권이 2번째로 셌어요. 우리는 그 사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나라의 국제교역망인 이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개성과 개성 앞바다에 있는 병란도라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바로 이 병란도하고 개성 일대에 유럽 사람들이 최소 4만 5천 명에서 최대 7만 명까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사실이 한양대 이희수 교수의 그 한 이슬람 교수라는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역망을 타고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아니 금은이 뭐가 있어야 뭘 사오죠. 그래가지고 안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흙을 빚어가지고 굽니다. 그래서 백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철분을 이렇게 붓에다 묻혀가지고 철분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고열에다 구면은 이 철분이 이제 산화가 되면서 이 그 자줏빛이 납니다. 이거를 이제 철화백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철화백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 기록에 의하면은 나가사키에서 중국 상인으로부터 이 안료를 만드는 기술을 억만금을 주고 구입을 해요. 그런데 걷는데 이 기술이 이게 색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안료 만드는 기술자를 또 억만금을 주고 초빙을 하다가 배워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히트를 친 소위 말하는 총천연색 이런 채색 자기를 일본이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냐 이게 조선 도공들이 만드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잡혀간 조선 도공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수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1대 심수관, 2대 심수관, 그래서 지금 뭐 15대 심수관인가 여기가 요분이 아마 14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심수관은 원래 심수관이었느냐, 학자들 간에 연구 결과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름을 호처럼 별칭처럼 그냥 심수관이라고 불렀다 이런 게 요즘은 정설인데 어쨌든 이 심수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가번, 거기서는 이삼평이라는 사람의 후예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런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도공들은 그야말로 이 조선의 관급 도자기를 만드는 노비 아니면 천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권리를 하나도 없고 의무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니까 야, 너 조선 도공이지. 예. 너 앞으로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넌 도자기만 만들어. 그런데 네 재주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어. 필요한 거 뭐 있어? 집이 필요해. 집도 줘줍니다. 세금 다 면제시켜줍니다. 흙이 필요한데요. 그럼 흙을 파다줘요. 그래,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재주를 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도자기를 만드느냐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채색 도자기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사람들이 나가사키에 와가지고 이 채색 도자기를 260년 동안 몇 천만 점을 사가지고 유럽에다가 비싼 값에 판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 이런 데 여행하시다 보면은 왕실 컬렉션에 가보면은 아리따 컬렉션, 사스마 컬렉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자기가 유럽에 끼친 정말 아주 충격적인, 특히 그래서 이제 인상파, 후기인상파 화가들이 이 조선, 이 일본의 도자기, 그리고 도자기를 또 이렇게 오동나무에 싸가지고 포장지를 아주 멋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신미안을 경탄해가지고 일본 붐이 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 조선도국이 만든 이 도자기들이 세계 만국박람회가 열리면 무조건 다 1등을 다 싹쓸이를 했어요.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도자기를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시마즈나 아리아키라라든지 나베시마 같은 사람이 근대화에 필요한 그런 무기도 사고 뭐 다 사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를 했으니까 일본의 근대화의 자금은 누가 만들었느냐? 조선도공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260년 동안 막 어마어마한 도자기를 수출해요. 그리고 또 참 일본 사람들이 참 특이한 게 또 독일로부터 기술자들을 수입을 해다가 자기네 도자기를 또 과학적으로 더 연구해서 도자기를 더 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채색 도자기를 가지고 아주 전 세계를 다 평정을 했습니다. 바로 요 분이 이삼평이라는 그 사가번의 이 도자기의 원조인데, 제가 이제 그 신사를 가봐서 이게 도잔 신사라고 합니다. 이 도자기를 만든 그분을 기리는 신사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요 이삼평에 이렇게 앉은 좌상을 만들어 놨고, 요 위에 이렇게 이 사람이 만든 도자기를 큰 걸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도자기를 모시는 신사입니다. 거기에서 한 15분 정도 산꼭대기 올라가면은 요게 서 있어요. 도조 이삼평 비. 그래가지고 이 아리따의 역사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대포도 군함도 아리따 자기가 가져다 준 것이다. 그리고 요 산 정상에 이삼평 기념비 앞에 일본의 보물을 만든다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의 보물을. 도자기가 일본의 보물이래요. 조선 도공이 만든 거를. 뒷면에는 이삼평이 바로 우리의 대은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조선 도공이 일본으로 건너갔기에 이삼평이니 심수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조선 도공 중에, 조선 도공들은 다 노비 아니면 천민했으니까 이름이 없잖아요. 노비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다 뭐 개똥이, 마당새, 뭐 언년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져준 사람이 누구냐? 조선 총독부예요. 대한제국이 망한 다음에, 자, 너희들도 다 이제 똑같은 인간들이야. 너희들 이제 노비 아니야. 어? 그래서 노비가 아니니까 너희도 호적이 있어야 되잖아. 예. 호적을 만들어야지. 호적을 만들려고 갔어. 너 이름 뭐야? 노비 없는데요. 뭐라고 불렀어? 개똥이요. 야, 이거 개똥이라고 어떻게 해줘? 니네 저 주인 이름이 뭐였어? 김씨였습니다. 그럼 김씨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김씨, 박씨, 이씨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는요, 정말 미안하고 좀 안 된 얘기지만 거의 다 일제시대 때 만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다 가짜라고 봐요. 그 가짜 족보를 가장 많이 만드는 도시가 어디냐면 대전입니다. 대전에 아주 족보 만드는 그 출판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조선에 있었던 도공들은 어떻게 됐느냐? 1795년이면 정조 시절입니다. 정조 시절. 그때 도자기를 굽는 분원에서 임금에게, 아니 지금 도자기를 만드는 분원에서 아주 기묘하게 기교를 부린 도자기를 만드는 아주 이상한 놈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정조가,
야,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그래. 그런 거 만드는 놈 다 잡아다가 곤장을 쳐.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조선의 도자기 산업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아까 제가 그리피스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도자기가 바로 조선 도공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를 알고 조선에 와서 조선 도자기 기술을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야, 어떻게 조선의 도자기 기술이 필리핀 수준만도 못하냐, 막 한탄하는 선교사들의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을 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국, 중국, 일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자기네들이, 사실 중국이 청나라 시절만 해도 그 당시 세계 인구가 9억이었는데 청나라에 잘 나가던 시절에 건룡제, 옹정제 이런 시절에 인구가 3억이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전 세계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정말 무지막지한 나라였죠. 이런 나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기술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 철학, 이거는 우리가 서양보다 앞서 있어.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은 우리 걸 유지해. 중체입니다. 단지 지금 쟤네들이 지금 앞섰다고 하는 저 서양의 과학기술, 무기기술 이런 것만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중체 서용론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정신적 자산을 확고하기 때문에 서양으로부터 정신적인 건 배울 게 없어. 그러니까 제도나 전통 이거는 우리 걸 유지한다. 단지 부국강병을 위해서 쟤네들이 정말 지금 앞서 있는 그런 서양 기술과 방법을 도입을 한다. 이게 중체 서용론인데 말이 그렇지. 중체도 못 지키고 서용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결국 서양의 먹잇감으로 잘 나갑니다. 근데 가만히 일본 사람들이 중국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건 틀렸다. 왜 그러냐? 자, 군사제도를 도입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지금 주자성리학의 세계야. 그러니까 주자성리학적인 세계관이 있는데, 쟤네들 무기가 좋고, 쟤네들 과학기술이 좋으니까 과학기술하고 무기만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걸로 만든다고 해서 이 군대가 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일본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은 그게 아니다. 우리 고유의 정신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모든 것을. 북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군대적인 군사기술도 중요하지만 군사기술이 아니라 의회제도, 헌법, 모든 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완전히 근대적으로 재편성하지 않으면 이게 근대식으로 아무리 흉내밖에 못 내는 거다. 단 그렇게 받아들이라도 우리의 정신만은 잃지 않으면 되는 거다. 해가지고 파격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해. 이노우에 가오로 같은 사람은 우리를 유럽의 그 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단 정신만 잃지 않으면 된다. 모든 걸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걸. 이게 바로 일본 지식층하고 중국이나 조선 지식층이 서양의 근대를 수용하는 인식의 차이였다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1543년에 이 서양하고 교류를 하면서 끝없는 서양의 그 엑기스들을 전부 네덜란드를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그만큼 이 서양의 학습의 범위와 깊이가 깊고 넓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나 단어들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뺀 나머지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일본이 만든 게 거의 85%, 90%입니다. 과학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죠?
일본이 만든 거죠. 민주주의라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서양의 데모크라시라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해서 이런 것이 민주주의야라고 개념을 정립한 건 일본입니다. 우리가 뭐 친일 척결 그러는데 우리 다 친일 척결 하려면 일본이 만들어준 우리 용어도 다 없애야 돼요. 국어는 누가 만들어줬어요? 일본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치가 않아요.